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지문을 좀 볼까요?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볼게요. 지시사항을 먼저 볼게요. 지시사항을 보면 뭐 여러분들 한글 파일로 할 것이고, 글자 폰트는 이제 11로 두고 줄강정은 160.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될 거예요. 한글 파일에서. 그리고 이제 작성 분량은 5매 내외니까 항상 얘기하죠. 4매에서 6매 사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교재나 참고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이 감점이라는 표현, 이 감점을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변별력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면은 거기서 1, 2점을 막 깎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할 때는 인용 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용 표시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좀 피해가는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에는 이제 문구를 바꾸라고 돼 있는데, 문구 바꾸는 거는 교양 과목에서 하는 얘기고, 전공 과목은 웬만하면 문구를 막 바꾸면 안 돼요. 함부로요. 판례 지문 같은 것도 문구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큰일 납니다. 그건 그대로 옮겨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내용을 교환하진 않겠죠. 서로가 뭐 표절로 해가지고 감점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보세요. 참고문헌은 여기다가는 이제 그 어떤 참고문헌을, 교재나 참고문헌을 얘기해놓고 여기서 교재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참고문헌은 특별하게 체크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것도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과제명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개념. 자,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요건 하나, 효과 하나. 이거 외에는 작성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요번에만큼은 개념, 요건, 효과, 그 외에는 웬만하면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뭐 그 이외의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개념하고 그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요건이 뭔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가 뭔지, 요것만 딱 논하자고요. 근데 그게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는 딱 요 세 개만 얘기하는 걸로 웬만하면 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법적 쟁점을 정리해서 서술한 다음에, 지금 요거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된 판례, 개념에는 없을 거예요. 그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의의에 대한 이제 판례는 없지만, 요건에 관련된 거라든가 효과에 관련된 판례는 많이 나옵니다. 그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쟁점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판례를 가지고 각 쟁점별로, 그러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한 개 이상을 찾아. 그러니까 개념은 몰라도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요건도 이제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건마다의 쟁점에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하나 이상 찾아서 그 핵심 요지를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매에서 6매 사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채권자 취소권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 보죠. 이걸로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제 얼굴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교재 봅시다. 교재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채권자 취소권 120페이지입니다. 자, 1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개념에 보면 의의를 보면, 채권자 취소권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일정한 요건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인데, 여러분들 406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40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개념 쓸 때 반드시 406조가 주석이든 본문이든 꼭 나와줘야 돼요. 그런 406조에 대해서 뭐 여기 여러분들
아무튼 그 문장을 그대로 좀 써주세요. 써주고 주석이 되든 본문이 되든 써주시면은 좀 될 것 같고, 어, 우리 제가 올린 자료도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고차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의의를 가지고 구분했는지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든 여러 개든 서로 섞어서 상관없어요. 인용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니까 큰 대목은 하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양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의의를 반드시 나오죠. 법적 성질 나오죠. 요건 나오죠. 그 다음에 효과 나오죠.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냥 어느 책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뭐든지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406조죠. 여기 407조도 나왔네요. 407조 나왔는데 자, 406조 채권자 취소권이고 407조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406조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정의와 개념과 요건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407조는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얘기해 줬죠. 자, 우리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 다 필요 없어요. 외국에 있는 비교사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의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민법은 406조 1항에서 이건 똑같이 문장이 나오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채권을 해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권을 설정해 줬는데 내가 집을 담보로 해가 담보권 설정해 줬는데 이제 빼돌리는 거야 이걸. 뭐 다른 데에서 또 담보권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률 행위를 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요런 게 다 요건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내리면서도 요건이 얘기해요. 할 때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406조 1항이죠. 1항. 1항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문에다 써줄 수 있고 이걸 주석에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1항을 여러분들이 막 글자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규정하고 있다. 이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수익자, 당시의 채권자 이의 제3자까지 수익자와 자기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럴 때 법률행위는 사회행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회행위,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지, 이런 법률행위는. 그래서 사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책임 재산에서 일탈된 재산, 지금 채무자가 지금 일탈시키려고 했던 그 재산, 이에 상응되는 가액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재산의 원상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회행위 취소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회행위 취소권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정의죠. 여기까지 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논문을 보라는 건 이런 뜻으로 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먼저 내려줬죠. 자, 정의 내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볼까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지금 표현하는 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의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또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논문인데,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효과가 바로 나왔네요. 채권자 취소의 효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보면은 벌써 이제 여기서 효과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그 효과에서 이제 채무자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 즉 사회행위의 취소와 이를 인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법적 구성에 의해서 오늘날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책임에 따라 책임설, 채권설에 대립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책에는 상대적 무효설, 상대적 효력이라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효력이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요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요걸 얘기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의견을 쭉 썼네요. 효과. 자, 여기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에 대한 책임 재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도 정의도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 406조 제1항은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법조문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문장을 그렇게 마음 놓고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거는 채권자 취소에 대해서 요거는 뺄게요. 자, 다른 문장을 보시면 요거 볼까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 여러분들도 교재 있으면 교재를 좀 출력 뽑았으면 그걸 보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채권자 취소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 몇 가지의 문제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여기서 물어본 게 이거죠. 각 쟁점별로 개인적인 견해를 나름대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견해를 여기 이제 김태기 정이라는 분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네요. 지금 이렇게 이 교수님에 대한 견해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견해로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넣어주면 이것도 카피 성질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거기다가 어디서 참 인용했다는 걸 가져오세요. 의미는 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이걸 어느 논문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예.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요럴 때 지금 제가 일부러 요거 사견들 여러분들 개인 의견 때문에 일부러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몇 가지 문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자기 견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효력이면 상대효가 나오죠. 예. 대부분은 채권자 취소권 우리 책도 그렇지만 상대 효력에 대해서만 이제 대부분 나눠요. 대부분 그거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406조, 407조에 대해서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은 406조, 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용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규정은, 이건 이제 의에다 쓰셔도 돼요.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은, 이거의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3회 보세요. 3회 보면 이렇게 주석을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그대로 가져가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인용했다 그러면 뒤에다가 어떠한 내용, 이렇게, 현재 일본의 것과는 다르다 해서 재인용, 이런 식으로, 뭐뭐해서 재인용하면 이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런 식으로라도 문장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합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상대적 효력설에 대해서 상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효력에 보면은 우리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판례도 얘기 나오죠. 판례도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역할 이 정도로 좀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건 좀 내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두꺼운 책도 좀 봐주실래요? 아까 이제 그 교재 그 처음 몇 페이지였죠 아까? 채권 1096이었나요? 1096 페이지 좀 하세요. 1096. 네, 1096 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의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만 가지고. 1096. 자, 1096에 보면은, 자, 3권에 채권자 취소권에서 벌써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 서설 보세요. 저희 그 1099페이지에 보시면 서설 의의가 나오죠. 자, 의의에서 보시면,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교수님은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그래서 406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주 보세요. 각주 보시면 1회 각주 보면 기어 채권자 취소권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서 쭉 나오죠. 이거는 이 주석 있죠. 이 주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석을 옮겨도 돼요. 주석을 그대로 옮기시면서 여기 지금 인용 있죠. 인용. 여기 보세요. 이를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 재인용. 재인용하면은 몇 페이지 지금 이 교재에 대해서 1099페이지 여기에서 인용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인용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재인용이라는 거는 100% 똑같이 쓰란 얘기예요. 그건 바꿀 필요 없어요. 바꾸지 말고 재인용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넘겨보시면 여기서 넘겨보시면 이제 1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성질 나오죠. 성질. 자, 성질은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나머지도 이제 뭐 중거법도 한번 볼까요? 중거법도 정의는 내렸을 것 같은데 요까지만 보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상세하게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이게 비교법은 보지 마세요. 예국법이니까 예국에서 하려니까 보지 말고 두 번째 민법에 대해서 현행 민법이 나오네요. 자, 현행 민법 2 그리고 끝나고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174페이지에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현행 민법이 나오죠. 현행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통설과 판례가 채권자에 부여되는 실질적 권리이자 법정 채권이라고 보면서 법정 채권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 무효소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37 각주 보면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재인용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쭉쭉쭉 얘기 나올 수 있고, 이거 지금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요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법조문 406조 제1항을 꼭 써주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일단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121페이지 보면, 이제 120페이지 요건 나오죠, 요건. 요건을 보시면, 통솔입니다. 통솔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의 요건으로서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이게 하나의 요건이에요. 법률행위일 것. 두 번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세 번째는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할 것. 네 번째는 수익자든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객관적 요건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관적 요건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드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 봤던 논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이제 성질 같은 건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얘기니까 쓰지 마세요. 절충설, 책임설 이거 쓰지 마세요. 자, 요건 보세요. 요건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 나오죠. 우리 여기 책에서 이제 객관적 요건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행위가 나오죠. 여기서 사회행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 요건이 나오네요. 주관적 요건에서 이제 채무자, 수익자에 대해서 악의가 되고, 여기 악의라는 말 나오죠. 여기 122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채무자 악이 나오죠. 채무자 또는 수익자, 전득자까지 악의가 돼요. 근데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전득자, 수익자, 전득자 표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채무자만 악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도 악의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주관적 요건이거든요. 채무자 악의가 뭐고, 수익자, 전득자에 대한 악의가 뭐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요건이에요. 자, 요건이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게 의의하고 요건하고 효과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요 세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제가요. 자, 교과서 121페이지 보면은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제 얘기해줬고, 여러분들 이걸 좀 비교해주고,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가리려고 보면 사회행위가 나오죠. 사회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다. 이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판례가 나오죠. 바로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서 판례 학습 보세요. 사회행위로서 통정허위 표시라고 일단 제목을 걸어놓고, 소의 A가 이게 지금 판례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 두 개가 나왔죠. 지금 두 개에 대해서 같이 요점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민법 강의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 책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112페이지에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요건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406조 1항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은 다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게 객관적 요건이라는 거죠.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까지 채권자의 해함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사회행위는 객관적 요건이고,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표현해줬죠. 채무자에 대한 사회행위 객관적 요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에 보시면은 성립 시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요. 여기는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채권자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16페이지 보면 사회행위라고 나오죠. 사회행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강력상 사회행위라고 한다. 이게 지금 그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고, 우측에 보면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고, 요 중간에 판례가 많이 나오죠. 요 중에 한두 개만 빼서 끝내시라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쟁점이에요. 판례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하나 이상을 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 판례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 중에 한두 개만 빼가지고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쓰지 마시라고. 읽어보시고 나 요거 쓰겠다는 그런 것만 한두 개만 빼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 예, 그러면 쟁점은 각 관련되어 있는 판례의 쟁점을 한 개 이상씩 넣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1107페이지에 보면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 이 지금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쓰지 마세요. 각자 나름대로 쓰다 보면은 똑같은 판례 안 써요. 그리고 이제 1108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이제 11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주관적 요건이 나오죠. 사회하겠다는 의사죠, 지금. 사회하겠다는 이제 전득자, 수익자, 전득자, 이런 그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이제 사회행위를 하겠다는 그 의사, 그게 주관적 요건이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의 악에서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죠. 이 판례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딱 끄집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수익자, 전득자 악의, 요것도 하나만 빼서 쓰시면 돼.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문장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미요. 요걸 그대로, 그 대신 내가 어디서 인용했다고 하면 되죠. 이건 판례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건까지는 쟁점별 하나 이상의 핵심 요지를 서술한 거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안 집어넣어도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논문도 잠깐 볼까요? 논문을 아까 이제 그거까지 봤으니까. 각자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자, 이제 쟁점을 또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교과서 또 볼게요. 자, 이제 효과가 나왔죠, 효과. 교과서는 122페이지는 이제 그 채무자의 악의, 우리는 이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라든가 그 전득자, 수익자, 이거 다 악의를 다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3페이지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가 나오죠, 효과. 자, 효과를 보세요. 123페이지.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그게 상대적 무효설이에요. 우리 채권은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거의 안 들어가죠. 상대적이죠. 다만 이로 인해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자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행위는 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점에서 반환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책임설은 지금 상대적 무효설이 하나 나왔고 책임설이 나왔죠. 책임설은 이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명의로 놓고 놓아둔 상태에서 책임법적인 무효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 책임만으로도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한다. 이게 지금 그 책임설에 따르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만 이 책에서는 요렇게밖에 안 나왔네요. 요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자, 우리 이제 그 김준호 교수님 책 좀 볼게요. 책이 엄청나게 좀 약수를 했는지 좀 많이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112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2페이지에 가보시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똑같이 상대적 효력이 나오죠. 상대적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 판례가 여러 개 나오죠. 이 중에 하나만 쓰시라고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쓰세요. 판례.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 끄집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적 효력이 있고 이제 그 효과 이제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인 경우, 그다음에 채권자인 경우에서 판례가 나오죠. 요건 또 판례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없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판례를 넣어주시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이제 그 과제는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상대적 효력서라고 이제 책임서를 따랐는데 아까 논문에서 보았듯이 여기서 볼까요? 행사의 범위를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행사를 이제 범위 보고 자, 여기 효과가 있네요. 효과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71페이지의 효과를 보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여기서 407조는 뭐 반드시 기재해 줘야 돼.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니까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나왔네요. 아까 그 무슨 설 같은 게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자, 여기서 요 논문은 어느 정도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볼까요? 여긴 효력이 없고 아까 요 고찰 이게 책임 무력 비판 여기 있네. 효과 있네요. 여기 그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효과에서 아마 그 학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효과에 대해서는 이 학설도 기재해 줬으면 기재해 주세요. 여기서는 몇 개 지금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제를 쓰는데 페이지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좀 넣으셔도 돼요.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은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막 바꿀 수 없어요. 이건 그대로 쓰셔야 돼요. 학설은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상대적 효력설에 대해서 나오고 출력 뽑으신 분들 내용 좀 보시죠. 효력설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지금 아까 봤는데 지금 두 분인가 출력 뽑았다 그랬죠? 그럼 너무 보실래요? 학설 많은 게 하나 아까 봤었는데 비교 중고법 찾았나요? 두 번째 법적 성질 여기서 본 것 같네. 여기서 본 것 같아. 여기 없네. 아까 학설 봤는데. 그랬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 지금 효과 마지막 부분이라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
상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이제 법적 성질에서 보면, 아까 법적 성질에서 보는데 이제 학설이 이제 절충설이 있고, 채권자 상대설이 있고, 지금 이거죠. 그런가요? 비판적 고찰? 예, 그것도 볼게요. 지금 보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죠. 책임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 현정설도 있고, 속건설도 있고, 채권설도 있고, 대응 불능설. 예, 요렇게 이 학설 쓴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상대적 효력설, 상대적 무효설이죠. 그게 407조의 그 내용이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 이건 어디다 두냐면은 여러분들 그 채권자 개념에서 의 쓰고 난 다음에 법적 성질 책처럼 똑같이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개념 나오고, 취소권에 대한 여긴 없네요. 개념에 대해서 의의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을 거기다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효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여러분들 책에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은 이 김준호 교수님 책이 있어요. 그 1101페이지에 보면은 의의 끝나고 난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 나오거든요. 성질. 예,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지금 개념, 요건, 효과가 다 끝나면 돼요. 요까지 거의 자료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권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내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인용 반드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학설은 마음 놓고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이 내용을 풀로다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주석 있으면 꼭 다루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질문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수익자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하고,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고찰, 요 두 개가 중점으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효과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에 여러분들이 사견을 다룰 수 있으면 요거를 좀 한번 참고하셔서 사견을 좀 다뤄주시면 요번 과제는 좀 거의 마무리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좀 받을게요. 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질문 해주세요. 다 계시는 거죠? 너무 조용한데? 자, 이제 상법 기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상법 기초를 좀 준비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민법책 구하지 마세요. 민법책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구하지 말고 저기 잠깐 쓰고 하려면은 저기 뭡니까 회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가게에 있으니까 신당역 거기 가가지고 책 잠깐 빌려달라고 하세요. 사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민법책 2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만나면 한 권 드릴게요. 한 권 드릴 때는 책 사지 마세요. 네. 되셨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서 그 책 잠깐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만날 때 책 드릴게요. 되셨나요? 예, 그렇게. 예,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잠깐 빌렸다 드린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꽂이에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죠? 자주 봐야지, 책이라는 게. 자, 또 책 없는 분이 있나요?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책, 다른 분 다 가지고 계시죠? 책 없는 분. 지금 김윤아군님은 저기 철원 쪽이시라 제가 일부러 그 약수 쪽으로 가시라는 거고, 혹시 서울에 계시는데 책 없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예, 다 있으신 거죠? 너무 조용하다. 저요는 뭐죠? 어디 계세요? 지역이 어디시죠? 지금 중간에 얘기하는 거 편집 안 해요.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돼. 편집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올리고 있거든, 제가 지금. 지역이 어디시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약수에서 가져가세요. 제가 거기다 갖다 떨궈 놓을게요. 약수에 제가 책 한 권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빌리는 걸로 해요. 됐죠? 제가 어차피 학교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제가 그쪽에다 놔둘게요. 또 다른 분, 제가 한 권 더 있어요. 두 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권 더. 또 없는 분. 예, 제가 거기다 놔두고 그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강동구면은 다른 분이 잠깐 빌려주셔도 돼요. 똑같이 어차피 안 써요. 그 강동구 송파 그쪽에 계시는 분이 서로 연락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주세요. 왜냐면 지금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놓고 쓰시면은 여러분 똑같은 판례 안 써요. 보시다시피 판례 많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되셨죠? 여러분들 서로 먼저 하신 분이 다른 분한테 잠깐 빌려주시고, 거기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판례 하나 정도만 끄집어내세요. 하나. 두 개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 그리고 아까 학설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6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이제 상법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거 가까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상법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만약에 내용 보고 여러분 단톡에서 만약에 없는 분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요번에는. 자, 이제 다시 상법으로 가겠습니다. 어, 아, 지금 원래 상법을 먼저 했어야 되나? 아, 상법이 먼저. 미안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자, 상법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출력물 드렸죠. 출력물을 볼까요? 출력물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제가 자료를 못 찾네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요. 아이고.
제가 출력물을 못 찾아 다시 출력하려고. 아, 오늘 그냥 뭐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자, 지금 상법은, 상법도 그렇고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문을 좀 먼저 볼게요. 출력 뽑는 동안에 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판례를 가지고 이제 과제를 쓰는 건데, 판례가 2006마 334번이죠. 334.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를 어떻게 찾냐면은, 네이버에 가서, 대법원 판례를 검색을 하시고,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문에 보면 이제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2006 마 334라는 이 지문을 사건 번호를 복사해서 네이버에 가셔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요. 그러면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판례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사건 번호를 여기다 넣으세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법원 2007년 7월 26일 자 2006 마 334 결정이죠, 결정.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이 처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시 내용을 보면 이 판시 내용은 이제 출력물로 좀 보겠습니다. 잡부분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출력물로 좀 대처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판시 내용이 나오죠. 판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지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난 다음에 소국이라고 써있죠. 이 소국은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의지의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이게 쟁점이에요. 쟁점이 이제 판시사항이거든요. 두 번째는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 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업상 회사의 설립 등기나 개인의 상인의 상호 등기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죠.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쟁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법무법인이란 말 나오죠. 변호사 사무실 있죠. 법무법인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상호에 이 내용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 그런 케이스를 지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변호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호 등기에 관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의 상호 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게 지금 판시 사항입니다. 판시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일로 가볼게요. 문제를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제 서울중앙법원 판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법원 판례는 이게 2심 판례. 중앙법원 일단 내용을 봅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과제 작성 시에 동일한 사건의 결정이므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전체를 3매 내에, 그냥 표지를 제외하고 3매 내니까 4장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이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사건의 관계를 날짜와 당사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거.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자, 두 번째는 정리한 사실의 관계를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쟁점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판시사항이에요. 여기 여기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판시사항 있죠, 이거요. 판시사항이 지금 법적 쟁점이에요. 지금 법적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쟁점은 이거고, 법원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결정요지 있죠. 결정요지가 법원의 판결사항입니다. 판결사항.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 자, 세 번째, 사실관계를 기출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대법원이니까 결정요지 나오고, 참고 조문은 어떤 조문을 썼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나오죠. 여기서 재항고인하고 그 원고 피고는 뒤에 나올 거. 밑에 여기는 없냐. 중앙법원에서 보죠. 그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원심 판결이라고 말 나오죠. 원심 판결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원심 판결을 클릭을 하면은 이 서울중앙법원이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게 고등법원이거든요. 고등법원인데 여기 지금 원심 결정이 또 나오죠, 이게. 원심 결정이 또 나오는 게 보세요. 2003년 12월 17일 날 이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3년 비단해가지고 19 결정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결정 나오게 되면은 항고를 하죠, 항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1심 법원의 그 같은 건물에 합의부로 넘어간다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 2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2심 법원이에요. 원래는 이제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결정문이었기 때문에 같은 합의부 법원을 가다 보니까 서울중앙법원이 2심 법원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나오죠. 사실관계. 이 서울중앙법원의 사실관계 나옵니다. 여기서 가나, 그 다음에 항소심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래요. 사실관계를 써주시고, 항소인에 대한 주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지금. 요거를 써주는데, 이게 지금 사실관계. 여기서 누가 볼게요. 여기도 지금 원고 피고가 안 나오나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이제 법무법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 내용이 아마 나올 건데, 결정문에서 회사 이름이 봅시다. 일단은 뭐 원고 피고는 내용을 보고 좀 판단하죠. 원고 피고를. 당사자가 누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쟁점을 보는데, 나중에 사실관계하고 법정 쟁점하고 법원의 판단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해서 넣어주시는데, 제가 출력해드린 걸 좀 볼게요. 우리 같이 봅시다. 처음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에 보시면 1, 2, 3이라고 했죠. 처음에 나오는 거기 1, 2, 3이 밑에 있는 1페이지 밑에 보면은 대법원에 나오는 판시사항 있죠. 판시사항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 쟁점입니다. 법적 쟁점을 거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결정요지가 나오죠. 결정요지. 그 결정요지가 지금 얘기하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두 번째 지문에 있는 법원의 판단. 그럼 요걸 그대로, 이거는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1, 2, 3 해가지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원고 피고를 좀 볼게요.
원고 피고가 이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저기 그 중앙 그 3페이지 봐서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여기서 이제 그 항고인이 변호사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사라고 좀 변호사와 어차피 이게 등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죠. 법원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지금요. 법원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변호사와 원고 피고가 변호사와 법원이에요. 변호사 법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유에서 사실관계에서 나에 보면 항고인은 2003년 5월 29일 자 날짜 나왔죠. 보이죠? 항고인은 2003년 5월 29일 이게 지금 날짜예요. 지금 날짜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날짜입니다. 이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 이런 그 상호에 대해서 영업의 종류를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청하였으나 상호 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년 6월 2일 항소인은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46조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159조 제2호에 적용해서 항소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지금 여기 사실관계에다가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날짜가 이런 날짜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 쓰세요. 옮겨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옮겨 쓰는지가 이제 문제죠. 지금 여기 배은야그님은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나 가셨나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안 계신가요? 예. 지금 다른 분들은 이걸 아까 지금 이게 공정거래가 똑같아서 이게 지금 채권에는 이런 양식이 없거든요. 저기 여러분들 카페에 공정거래 행정법 자료를 좀 다운받으실래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행정법 자료 좀 다운받아 주세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최근 글 보기에서 보시면 가지고 있는 분은 다운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행정법 일반 행정법 대체 과제물 관련 자료 이걸 좀 다운받아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서 제 화면을 좀 보세요.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판례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 상법에 있는 그 교재 내용을 앞에 있는 19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좀 그 카톡으로 찍어서 좀, 아니, 사진 카메라 찍어서 좀 카톡으로 좀 올려주실래요?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여기다 자료가 없네. 저 올려 주시면 좀 글 좀 부탁할게요. 카톡 올려주시고. 지금 그 여기 들어오신 이장님분들은 카톡을 좀 올리시면 그 카톡을 보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자료를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관계를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그 상법 기초를 과제 쓰는데 좀 매끄럽게 쓸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카톡 올렸으니까 카톡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카톡을 보시면 사실관계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쟁점이 뭐냐면은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문제가 사실관계잖아요. 1번 사실관계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 2, 3, 4가 지금 법원에 있는 사실관계라고 돼 있죠. 중앙법원. 우리가 아까 그 자료에서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 거기서 가나다 있죠. 가나다. 그 가나다가 이 그 사실관계예요. 요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라고 그쪽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1번 지금 목차에 있는 1번은 끝나요. 사실관계가. 그죠? 그 다음에 목차 2번에 있는 법적 쟁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가를 1 해놓고 이제 법적 쟁점 해놓고 이제 어떤 거 써야 되냐면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뭐가 냐면 그 판시 내용 있죠. 판시 내용. 뭘 판시했는지 그게 쟁점이거든요. 뭐가 소국이고 적국이고 나왔죠. 예, 거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게 판시 내용. 판시 내용이 법적 쟁점이에요. 방가를 1 법적 쟁점에 놓고 그 판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세요. 예, 그대로 옮겨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가를 2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 나오죠. 법원의 판단을 여기에 있는 결정요지 있죠. 결정요지 1, 2, 3 그걸 그대로 옮겨 쓰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쓰세요. 그걸. 지금 이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트만 바꾸면 돼요. 제 얘기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은영님 고생하셨어요. 예, 지금 이 이미지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옮기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거 옮기는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법 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잖아요.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지금 그 상법에서 상호편을 봅시다. 상호편. 여러분들 상호편을 잠깐 좀 봐요. 상호가 어디 있죠? 상호가 35페이지네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상호가 이제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등기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37페이지 보면은 상호 선정은 자유인데 비해서 이제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상호 선정은 자유예요. 자유가 이제 입법주의에서 자유를 선택하는데, 우리 상법의 태도는 이제 그 38페이지 보면은 상호 선정의 제한이 있어요. 제한. 이 제한에 들어가는 이 판결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변호사가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상호에 대한 제한에 들어가는데, 상인을 보세요. 상인. 지금 이게 나왔던 취지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게 지금 주 취지인데,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좀 안 찾아지는데, 일단 판결문으로서 해결합시다. 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4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출력드렸던, 이게 지금 이제 그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에요. 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인데,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 판단해서 보세요. 상법 제46조는 소송사건의 수임이나 법률 자문 등의 변호사 사무를 기본적 상임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인이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고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문 직업인을 상법 제5조 1항이 정한 의제 상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직무 활동에 상업을 적용할 건지 여부는 상법뿐 아니라 당해 전문 직업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포함한 법제도 전체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법은 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법무법인에 대한 영리를 인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5페이지입니다. 수임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활동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질서 하에서 변호사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그 고유의 직무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조세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를 사업자로 인정하고 변호사가 공급하는 영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변호사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업등기 제도위에서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그러니까 필요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같이 판결과 같이 여기 똑같이 결론에서 그렇게 쓰시면 돼. 이 판결과 같이 법무법인이죠. 법무법인에다가 이러한 결정을 내는 것은 정당하고 항소인이 이유 없이 이를 각하하고 주무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다. 이거는 이러한 결정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런 결정은 맞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쓰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다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의견을 쓰는데 이게 판례 태도거든요. 판례 태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까지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쓰시면은 그게 내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판단은 법정 쟁점에 의한 법원의 판단이고 지금 얘기하는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그대로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법률신문을 보세요. 법률신문을 보시면 법률신문을 보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이 내용으로 판결 내용으로 여러분 쭉 보시고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내 의견이겠네 하고 쓰시면은 그대로 돼요. 여기다가 이제 두 줄, 세 줄, 많게는 세 줄 정도 뒤에다 이거는 이래서 합당하다. 이 판결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사견은 그렇게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신문 사례를 일부러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신문 사례는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 법률신문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그 3번에 있는 판결에 의한 자신의 의견 거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견 쓰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자, 그리고 배우냐님 바로 나가지 마세요. 공정거래법에서도 제가 이 법률신문이 뒤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사견을 법률신문 뒤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견을 쓰셔도 돼요. 아셨겠죠? 아셨죠? 공정거래법도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줬더라고 아까 보니까. 지금 다시 들어오셔서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자를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사견을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그 내용을 앞에다 내 의견에 대한 근거를 쭉 그 행정법인가요? 아무튼 예, 거기다가 법률신문에서 거 있어요. 보시면 예. 그래서 쭉 내가 의견을 쓰려고 하는 그 근거를 앞에다가 쭉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그 내용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가고 마지막 내 사견은 두 줄 내서 많게는 세 줄 정도를 이 법률신문이라든가 아까 그 결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판결은 맞다고 본다, 옳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견을 쓰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판례를 가지고 대법원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문제 제시했던 게 똑같거든요. 내용이 보면은 그게 평석이라는 게 사견이에요. 평석이라는 게 판결에 의한 자신의 의견이 평석이에요. 그 내용을 보다시피. 그래서 처음에 사실관계를 쓰고 그다음에 법적 쟁점 쓰고 법원의 판단 쓰고 그다음에 판결에 대한 자신 의견. 이게 판례를 가지고 논문 쓸 때의 그 형식이에요.
그 형식을 요번 이제 과제에다가 상법 기초, 공정거래법 이 두 개는 다 이 형식을 가지고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은 이미 그대로 지문에다 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워드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사해도 돼요. 이거는 그게 없어요. 사견 빼고 나머지는 뭐 인용이 없어요. 인용이 이 판례는 인용을 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의 문장을 바꿀 수도 없어요. 물론 바꾼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때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가지고 오고 내 마지막 사견만 두 줄 내지 세 줄만 내가 좀 워드를 치세요. 그것도 법률 신문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